안녕하세요. 네,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OT를 진행하다 보면, 앞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일정한 문제 분석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만 좀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차를 하나씩 볼게요. 합격을 위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 강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문제 분석, 목차 작성, 답안 작성. 요거를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목차들을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세 단계 이제 문제풀이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 분석을 실제로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학습 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습 양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범위가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무 기준 같이 이론에 있어서 체계적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범위가 그래도 축소되긴 했어요. 그래서 실무랑 법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부 양은 더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무랑 이론, 법규는 각각 100점씩 이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대한 공부 투자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단계 이제 문제풀이 최적화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문제 분석, 문제들을 하나씩 다 뜯어서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기출문제는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출제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목차 작성을 하고 실제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그때 거래 사례의 요건과 각 요건별 고려사항, 약술하시오 라고 해서 10점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제 34회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분석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논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씩 뜯어서 뭘 물어보는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배점입니다. 배점. 그래서 첫 번째 배점이죠. 배점은 지금 현재 10점으로 주어졌어요. 자,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때는 답안지 분량은 두 쪽입니다. 답안지가 총 지금 현재 100점을 기준으로 20쪽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량으로 보게 되면 두 쪽 분량이에요. 그래서 10점의 두 쪽. 자, 그러면 이때 목차 수가 있겠죠.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개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꼭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문제의 배점이나 논점에 따라서 4개에서 6개 이렇게 유동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준이 되는 게 5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글자 수. 자, 총 우리가 한쪽에 22줄이 들어가 있어요. 목차와 내용을 쓰고 난 뒤에 한 줄을 띄고 그 다음에 목차 내용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글자 수를 놓고 봤을 때 한 줄에 한 25자에서 22자에서 25자가 이제 적정량이라고 봅니다. 이걸 너무 적게 쓰면 답안지가 좀 비어 보이고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총 20쪽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한 줄에 22자에서 25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배점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느냐? 문제 분석을 할 때, 자,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자, 서술어는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기본형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문제, 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양자를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묻는 문제를 비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형이 있습니다. 관계형은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하라 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관련 또는 영향 그리고 유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의 답안을 어떻게 포섭을 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5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커리대로 저는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문제 안에서 서술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서술어는 약술하시오죠. 약술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는 현재 기본형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약술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알고 있는 내용과 별개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간략히 서술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서술어가 설명하고 약술, 설명하고 기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배점이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술어는 약술하시오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점이 나눠지진 않아요. 10점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물음에 대한 답을 써라 라는 말이 지금까지 기출문제 채점평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멘트예요. 물어본 거를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 못 짚어내는 수험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안에서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목적어는 을 또는 무엇무엇에 대하여 요걸 찾으면 됩니다. 무엇무엇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목적어가 1개냐, 2개냐, 3개냐 요걸 찾아야겠죠. 첫 번째 목적어는 거래사례의 요건, 두 번째가 요건별 고려사항이죠. 목적어가 2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여기서 물어본 거는 2개라고 했었죠. 요건 그리고 고려사항.
그러면 배점이 여기에 5점, 여기에 5점. 똑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반을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 이제 첫 번째 배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찾아야겠죠, 주어. 그죠? 여기서 주어는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그쵸?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고 났더니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왜 줬을까요? 요거는 논의의 전제나 범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써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의의 범위 외의 것들은 굳이 답안지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제 범위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곧 체계입니다. 체계. 체계는 다시 말하면 목차인데 기본 목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 물건, 얘는 대상 물건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얘네들을 분석을 하나씩 해보면, 자, 목적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죠. 평가를 하는데 뭘로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한다. 얘는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의 절차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의 결정 및 표시, 이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디까지 써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 첫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의 주소를 일단 찾아야 돼요. 주소를. 자, 그럼 감정평가 절차 중에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이라는 절차가 있죠. 그죠? 자,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서는 일반적인 3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이게 논의의 범위인데 이 중에서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만 서술을 해야 돼요. 얘만. 그쵸?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절차가 있겠죠. 걔는 뭐겠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산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사례 선정. 그죠? 사례 수집이랑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 이라는 절차,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절차가 있죠. 이게 실무의 산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산식을 다 적용을 해서 원래는 답안지 서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여기 보시면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경우라고 논의의 전제 범위가 다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요 절차를 통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이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뒤에 내용은 사실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세부적인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사례 선정의 기준이라는 목차가 있죠. 기본 목차가. 그래서 위치적, 물적 유사성,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요 네 개가 사례 선정의 기준이고, 이게 바로 요건이 됩니다. 요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까지 찾았는데, 요 주소를 가지고, 논의의 범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해볼게요. 자, 목차는 1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 로마자는 개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서라고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왜? 10점짜리는 결을 잘 안 쓰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은 뭐냐? 물어본 거를 각각, 아까 배점을 어떻게 나눴어요? 요건 5점, 고려사항 5점 이렇게 나눴죠. 이걸 로마자 2번, 3번으로 쓰셔도 되고, 로마자 2번 전체에 아라비아 1번, 아라비아 2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체로 한번 잡아볼게요. 물어보는 거 요건 배점이 5점, 그리고 고려사항 이게 5점이죠. 자, 그럼 10점의 목차 개수는 아까 몇 개? 5개였어요. 5개. 그죠? 자, 그럼 개설 빼고 여기 2개가 주된 물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2개씩 나오면 되겠죠. 그럼 총 5개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목차가 1개가 더 줄거나 아니면 1개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목차 1개당 줄수가 몇 줄이 들어가야 되는지 분량을 파악을 해야겠죠. 5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쪽의 답안지를 채우려면 목차 1개당 8줄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량을 알아야 내가 답안의 내용을 요약을 할 건지 아니면 늘려서 작성을 할 건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씩 잡았을 때 요건은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 사례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면 아까 4가지가 있었죠. 4가지. 이거를 2개씩 나눠서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적, 물적 유사성, 사정 부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목차 개수가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목차를 늘리고 그 목차 하나당 줄수의 내용을 줄여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목차를 늘려보게 되면 1, 2, 3, 4로 늘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그죠? 자, 이렇게 늘렸으면 요건과 고려사항, 요거는 배점이 지금 어때요? 같죠? 5점씩 물어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던 내용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차를 더 많이 쓰고 목차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배점을 더 많이 할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죠.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은 배점을 똑같이 서술을 해서 배점의 균형을 갖춰라 라는 말입니다. 29회 때 채점평에 어떤 말이 있었냐? 다음을 설명하고 상호 관련성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점평에 뭐라고 나왔냐?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서술어를 가지고 첫 번째 배점을 나누고 두 번째로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이 순서대로 먼저 배점을 나누고 목차의 구조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공부 방법이 요구되는 게 이론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목차를 그대로 잡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위치적, 물적, 유사성과 관련한 고려사항, 그죠? 위치적, 물적, 유사성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사정, 보정, 시점, 수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4가지의 목차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것도 그대로 잡으면 되겠죠? 위치적, 유사성, 판단시 고려사항, 물적, 유사성, 판단시 고려사항, 사정, 보정에서의 고려사항, 시점, 수정에서의 고려사항. 자, 요렇게 잡을 때는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지, 근데 충분한 내용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줄였으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4가지를 가지고 목차를 예시를 들었지만 그 외에 내가 이 4가지에 대해서 이 뒷부분 고려사항 있죠? 여기를 잘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이게 이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주어. 특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답안에 구체적 서술, 구체성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60%의 득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즉, 구체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내용, 목차와 배점의 균형성, 분량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는 50%의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에서 55%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60%의 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 차이가 뭐냐? 이게 바로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위치 물적 유사성과 사정보정 시점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 그칠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아파트로 문제를 바꿔서 보게 되면 아파트로 이 내용이 답안이 똑같이 내용이 읽힌다. 이러면 잘못 쓴 겁니다. 왜? 아파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구체성 내용이 여기에 서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발코니, 그다음에 뭐 전용 면적, 그다음에 주차, 뭐 승강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옆 건물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서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문제에서 점수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 대상으로 복귀한 내용 점수들을 받아봤을 때 이 문제에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4.5점에서 많게는 6.5점까지 점수를 받았어요. 이 점수 차이가 즉 5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더 높게 받은 분들일수록 이 구체적인 서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다. 이 차이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 그 다음에 수험생들의 답안, 그 다음에 제 실제 점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 데이터를 구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점수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점수를 받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쓰더라도 일반적인 서술에 그쳤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서술을 완성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각각의 용어, 기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이것들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는 이유,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기출문제를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기출문제에는 시중에 이제 강의 커리큘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논점별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진도별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가 회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유형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논점별은 뭘 하기 위해서다? 빈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조금 더 깊게,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은 얕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회차별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얘는 전략입니다. 지금 본 거는 단순히 10점에 불과했죠. 하지만 실제 시험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를 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풀 거냐 요거를 정하기 위한 기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준은 바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잘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잘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답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깊이 있게 잘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뭐냐? 빠른 처리예요. 빠른 처리.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는 문제일수록 되도록 빠르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시간을 모르는 문제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방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 뼈대인 거고, 모르는 문제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는 문제를 더 잘 쓰려고 더 많이 풍부하게 쓰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략 수립을 연습하기 위한 게 100점을 기준으로 이 회차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할 때, 이론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유형에 따라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논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지는 알겠어. 그런데 실제 이 답안 작성은 논점별로가 아니라 유형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똑같은 논점, 똑같은 내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형, 그 다음에 비교, 그리고 관계형, 그리고 관련하여 묻는 거, 영향을 묻는 거, 그리고 유의사항을 묻는 거,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이제 사례형. 자, 요렇게 구성을 해서 답안의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틀을 가지고 강의의 커리큘럼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 단과가 있고요. 단과는 월요일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또 있을 거예요. 자, 단과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초급 기출, 그리고 비교와 관계형 문제, 얘가 중급 기출 1번, 얘가 중급 기출 2번, 이게 고급 기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2월, 얘가 이제 7, 8월, 9월, 10월, 그리고 중급 2번이 11, 12월, 그러니까 1, 2월, 이렇게 단과가 첫 번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적용을 해 봐야겠죠. 기출이 아닌 것들, 그것들로서 첫 번째가 이제 실무 기준 등, 실무 기준에서 미기출됐던 논점들, 그 다음에 경우수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책에서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만한 논점들, 요거, 그 다음에 최종, 그래서 요게 이제 3월달 동차분두를 하기 위해서 이제 3월달까지로 끊고 그 다음에 얘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회차로 놓고 보면 얘가 이제 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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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차, 4회차, 10회차 이렇게 이제 단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 GS라고 하는 스터디, 자, 요거는 이제 토요일날 진행을 하는 거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 기본형, 여기 나오는 것들이 주로 연기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기본형을.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경우 스케줄이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1기가 비교 관계에 관련 영향 유의형. 요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출. 그 다음에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1, 2, 3월, 얘가 이제 4월, 5월 중간까지 5월, 6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미기출은 요 2, 3, 4기, 그 다음에 단과에서는 실무기준과 최종 요 두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기와 1기, 그 다음에 단과에서 초급, 중급, 고급 여기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은 스터디와 단과가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1회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36회까지 모든 문제를 다 써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는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전체 100점에 대한 전략 그리고 기본적인 논점을 기본서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즉 이론에서 공부를 할 때는 기본서 몇 회독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여기서 파생돼서 모르는 것들, 논점들 그런 걸 다시 기본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즉 무조건 아웃풋이 돼야 돼요. 아웃풋이. 이게 돼야 실제 시험에서 채점은 결국에 답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어서 소개를 안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최동진 감정평가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세경 감정평가법인에서 지금 현재 세경에는 여준평가사가 대표로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커리큘럼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픈카톡에 최동진 평가사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단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뭐 질의응답, 질문 같은 거 편하게 주시고,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첨삭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강평 또는 그 다음에 채점 후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론에 있어서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가끔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픈카톡 비밀번호는 1551번입니다. 이걸로 들어오셔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카톡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시 문제를 통해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목차 구성을 하고, 다시 답안 작성까지 여기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 완전히. 그래서 기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본 내용을 설명을 하되 그 문제에 맞는 기본 틀, 목차 체계를 먼저 잡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물어봐서 이 내용을 답안지에 썼고, 이 답안지의 내용에서 기본서에는 두세 줄밖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답안을 늘렸는지, 그리고 답안지의 한쪽 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두세 줄로 요약을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답안 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